안녕하세요.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자, 오늘은 세계적인 경제학 교과서죠. 풀 크루그먼 책의 핵심 개념을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. 바로 총통화 수요입니다. 이게 뭐냐고요? 사실 여러분 지갑 사정부터 나라 경제 전체까지 이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단추거든요.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알아볼까요?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아주 간단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. 여러분, 은행에 돈 넣어두면 이자가 붙잖아요. 근데 왜 우리는 굳이 지갑에 현금을 들고 다니는 걸까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바로 이 단순한 질문 속에 오늘 우리가 파헤칠 총통화 수열의 핵심 비밀이 다 숨어 있습니다. 네, 방금 우리가 고민했던 거, 현금 얼마나 갖고 다니지? 이 개인적인 선택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한 나라 경제 전체의 총통화 수요라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.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이 수요를 움직이는 딱 세 가지의 핵심 열쇠가 있다고 말하는데요. 과연 그게 뭘까요?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. 교과서에서는 총통화 수요를 이렇게 말해요. 한 경제의 모든 가게와 기업이 갖고 싶어하는 돈의 총량. 좀 딱딱하죠?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 현금은 있어야 마음이 편해 라고 생각하는 돈을 싹 다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당장 쓸 수 있는 편리함이냐? 아니면 안전하게 묻어두는 것이냐?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결정하는 거죠. 네, 바로 이 세 녀석이 총통화 수요를 쥐락펴락하는 주인공들입니다. 첫째가 이자율, 둘째가 물가 수준, 그리고 셋째가 바로 실질 국민소득.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지 오늘 이 시간 끝나면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선수, 이자율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. 이자율, 이걸요, 그냥 돈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의 대가, 다시 말해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? 이 그래프 하나면 설명 끝입니다. 보세요. 세로축이 이자율이고 가로축이 우리가 원하는 현금의 양이에요. 이자율이 쭉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현금의 양은 쭉 줄어들죠. 곡선이 오른쪽 아래로 향하잖아요.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. 만약에 은행 이자가 연 10%라고 해봐요. 그런데 지갑에 현금을 잔뜩 들고 있으면 너무 아깝지 않아요? 그쵸? 바로 그 아까운 마음. 그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입니다. 기회비용이 커지니까 다들 현금을 줄이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. 이자율이 올라간다? 이건 곧 현금을 쥐고 있는데 드는 비용, 그 대가가 커진다는 뜻이에요.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현금 갖고 있기 손해네 하면서 현금을 줄이고 이자를 주는 은행 같은 곳으로 돈을 옮기겠죠. 그래서 통화 수요는 내려가는 겁니다. 이 반비례 관계, 오늘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. 좋습니다. 방금 우리는 이자율이 변할 때 수요 곡선 위에서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어요. 자, 이제부터는요. 나머지 두 요인, 그러니까 실질 소득과 물가가 이 곡선 자체를 통째로 옮겨버리는 엄청난 힘을 어떻게 발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이건 또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. 이제 슬슬 수식이 나올 건데요. 그 전에 딱 하나만,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만 머리에 새기고 가시죠. 바로 실질이라는 말입니다. 똑같은 10,000원이라도 어제는 이 돈으로 커피를 2잔 마실 수 있었는데 오늘 물가가 확 올라서 한 잔밖에 못 마신다면요? 내 돈의 실질 가치가 반토막 난 거죠. 이렇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실제로 뭘 얼마나 살 수 있는지, 즉 구매력을 기준으로 돈의 양을 재는 게 바로 실질 통화 수요입니다. 자, 드디어 나왔습니다.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바로 그 핵심 수식. 복잡해 보인다고 절대 쫄지 마세요. 우리가 방금 배운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다 담겨 있거든요. 왼쪽에 MD 나누기 P, 이게 바로 실질 통화 수요예요. 우리가 가진 명목상의 돈, MD를 물가, P로 나눠서 진짜 구매력을 따져본 거죠. 그리고 이 수요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요? 맞습니다. 괄호 안에 있는 이자율 R과 우리 소득 Y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. 어때요? 우리가 한 얘기가 이 안에 다 들어있죠? 이 그래프가 정말 재밌는 걸 보여주는데요. 만약에 경제가 좋아져서 사람들 실질 소득 Y가 늘었다고 쳐봐요. 소득이 Y1에서 Y2로 늘어나니까 통화 수요 곡선 L 자체가 오른쪽으로 슉 하고 이동해버렸죠?
왜 그럴까요? 간단해요. 소득이 늘면 사람들이 돈 쓸 일이 많아지잖아요.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거래하게 되니까요. 그러니까 이자율이 얼마든 상관없이 예전보다 현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. 이 흐름을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. 내 월급이 올랐다. 높은 실질 소득. 그럼 당연히 씀씀이가 커지겠죠? 더 많은 거래. 그러려면 지갑에 현금도 더 두둑하게 채워놔야 마음이 편할 거고요. 높은 통화 수요. 바로 이 힘이 통화 수요 곡선 자체를 오른쪽으로 확 밀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동력인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총통화 수요를 움직이는 세 가지 거대한 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것저것 이야기한 것 같지만 핵심을 꿰뚫으면 아주 간단해요. 제가 딱 세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오늘의 결론입니다. 첫째, 이자율은 통화 수요 곡선 위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. 이자율이 오르면 수요는 줄어들죠. 둘째, 실질 소득은 이 곡선 자체를 오른쪽으로 확 밀어버리는 힘입니다. 소득이 늘면 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하죠? 마지막으로 물가는 생각해보세요. 물가가 2배로 뛰면 똑같은 커피 한 잔 샀는데 돈이 2배로 필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명목상의 통화 수요도 똑같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겁니다. 이 세 가지 관계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오늘 내용은 완벽 마스터하신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배운 거 바로 한번 써먹어 볼까요? 뉴스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0.25%포인트 인상! 이런 헤드라인이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은 이제 지갑 속 현금을 어떻게 하시겠어요? 늘릴 건가요? 줄일 건가요?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당연히 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경제 뉴스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읽어내는 힘을 갖게 되신 겁니다.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.